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금요일이고요.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올 때는 좀 몇 방울 떨어졌어요. 네네. 어제는 날이 좋아서 밖에서 이렇게 뭐 차 마시고 저녁 드시고 이러는 분들 많이 봤어요. 계절의 여왕답습니다. 즐기십시오. 오늘 근데 비가 와서 마음껏 즐기실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금, 토, 일 하면 주말이니까요. 이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아침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 간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를 기대해 주세요. 자, 금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촉촉하게 비가 오는 봄비가 내리는 금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홍역 환자 증가입니다. 네, 홍역 환자 증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5월 시작과 동시에 연휴가 있었잖아요. 네.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외여행객 가운데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지난 3월까지 국내 홍역 환자는 52명, 지난해의 1.3배 수준인데요. 해외여행 중에 감염된 경우가 69%인 36명, 그중에 33명이 베트남이었다고 합니다. 또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탈리아도 각각 1명씩 있었는데요. 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은 홍역 유행국인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등을 방문했다가 발열이나 발진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역에 걸리면 발열, 발진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애를 먹었다고 할 때 홍역 치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역병이라는 얘기할 때 그때 홍역의 역자가 바로 그런 글자예요. 근데 그러면 앞에 있는 글자가 홍자잖아요. 이게 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홍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날 때 붉은 발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귀라든가 뒷목, 그리고 입 안에 발진 증상이 나타나서 온몸으로 이제 퍼지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증상은 감기와 비슷한데 발진을 아마 보시면은 홍역을 의심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5월이고요. 6월, 7월, 8월까지 다가올 여름 휴가 기간에 이제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즐겁게 여행 갔다 와서 홍역 걸리면 안 되잖아요. 예방법 그럼요. 혹시 있을까요? 예방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일단 백신 맞아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해외여행할 때 해외여행 내가 갈 국가가 홍역 환자들이 좀 많이 발생한 국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백신 접종을 국내에서 미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백신 접종은 2회에 걸쳐서 4주 간격으로 실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을 찾아가셔서 내가 이렇게 백신 그 발생 국가에 가니까 백신을 좀 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해외여행 중이라면 이런 백신을 맞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기 증상과 함께 발진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홍역처럼 사라진 줄 알았는데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질병이 또 있다면서요? 결핵입니다. 결핵 환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역학조사를 해서 추가 결핵 환자 250명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밀접 접촉자, 그러니까 홍역 환자하고 접촉했던 사람들 5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더니 17,500여 명의 잠복 감염자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잠복 감염자는 감염을 시키지는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결핵에 감염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학조사에서 발견된 결핵 감염자는 최근 5년 들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결핵 환자 접촉자는 일반인보다 결핵 발병 위험이 약 7배 높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두 번째 모닝픽, 학생들의 홍채를 노린다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학생들의 홍채를 노린다? 우리 첩보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홍채 인식 통해 가지고 네. 금고문 막 열고 네. 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건데요. 우리 보통 이제 생체 인식 가운데 안면 인식도 하잖아요. 휴대폰으로도 안면 인식 하니까요. 그리고 각막 인식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 정맥 인식 같은 거 혹시 보셨어요? 네, 네. 우리 ATM기 가면 네. 정맥 인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홍채에도 독특한 사람들만한 무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양을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홍채를 인식하면 현금을 준다는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채 정보를 가상화폐 업체에 넘기고 돈을 받는 게 마치 돈 버는 쉬운 방법처럼 포장되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홍채 인식을 한 고등학생에 따르면 성인이라면 인식 후에 가상화폐로 보상을 받지만 미성년자라고 현금을 줬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친구를 데려오면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이러면서 피라미드 방식까지 동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 홍채 정보가 유출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요 한 사람의 개인 정보잖아요. 생체 인식을 하는 아주 네. 독특한 정보이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도 없어요. 네. 그냥 내 정보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네, 네. 평생 동안 그 사람이 내 정보를 뺏어간 사람이 나를 뭐랄까요? 내 신분을 도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국외에서 신원 도용 등 다양한 보안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미성년자의 경우에 보호자 동의 없이 거짓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이 경찰은 미성년자의 홍채 인증을 유도한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번 유출되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거니까 각별히 네. 주의를 해야 되겠고 그 집에서 어른들이 좀 알려줘야 되겠는데요. 너 이거 뭐 홍채라든지 지문이라든지 뭐 네 신체로 그쵸. 뭐 이런 정보 노출하면 안 된다. 뭐 준다고 그래도 절대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돌려받지 못한 돈입니다. 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거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혹시 두 분은 계좌로 송금할 때 계좌번호 잘못 입력하신 경험 있으세요? 전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네. 꼭 한 두 번, 세 번 확인해요. 철저히 확인하죠. 네. 네. 이 돈이 딴 데로 새면 안 돼. 저도 좀 소심해가지고 네. 늘 계좌번호 몇 번씩 확인하고 네. 계좌 주명까지 꼭 확인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송금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잖아요.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이 거래처에 대금을 입금하면서 320만 원을 송금을 하다가 13자리 계좌번호 가운데 한 자리 번호를 잘못 적어서 송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한테 돈이 이제 송금이 된 겁니다. 곧바로 알아차리고 부안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을 해서 경찰이 추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계좌의 주인은 이미 5년 전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계좌의 주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사망한 주인에게 법정 상속인이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연락이 닿아서 제가 그럼 반환을 해드릴게요. 동의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명은 연락이 안 닿았다 그래요. 아이고.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네. 경찰이 뭐 돈을 돌려받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그냥 종결 처리해 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뭐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돌려받지도 네. 못하고. 아니, 뭐 실수를 한 거긴 하지만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잘못 보내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경우에는 계좌 주가 사망한 경우잖아요.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돌려받을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차고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우편 안내 비용이나 지급 명령 관련 비용 등에 대해서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돈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돌려받은 다음에 차감이 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보낼 때 확실하게 점검해야 되겠네요. 네. 이럴 땐 소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따가 또 확인해야죠. 네. 예,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K 등산 인기입니다.
K 등산. K 등산. 예, 저 등산 좋아해서. 이정은 아나운서 예.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예. 주로 어느 산 등산하세요? 북한산, 청계산 이런 데 가는데요. 오. 우리는 지하철로 다 닿아요, 그 명산들이. 그렇죠. 요즘에는 교통이 많이 좋아져서요. 근데 등산하실 때 외국인들 혹시 못 보셨어요? 많이 봐요. 요즘에 많이 봅니다. 맞죠. 예. 요즘 외국인들이 그렇게 또 서울 주변에 있는 명산들을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일종의 K 등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서울의 명산 어디에서든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서울 등산관광센터에서 외국인 등산객을 위해서 영어, 일본어 등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등산복, 등산화, 스틱 등의 등산 장비도 2,000원에서 5,000원 사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받은 게요. 이 서울 인근에 북한산, 청계산, 관악산, 도봉산 이 명산들이 다 지하철로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산에 갈 수 있으니 외국인들도 이 맛을 보는 거예요. 외국 나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저도 나갔다가 이 인천공항 통해서 서울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아, 서울이 좋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 한강이 큰 강이 흐르고 뒤에 주변에 조금만 나가면은 굉장히 멋있는 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외국인들이 또 이런 산에 한국의 호기심 때문에 산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런 게 일종의 문화가 됐다고 하는 건데요. 더더욱 외국인들을 사로잡는 매력이라고 하면은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도 와이파이나 이런 게 뻥뻥하고 잘 펴진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은 한국에서 등산은 여자도 혼자 안심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치안도 한국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들 사이에서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고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산악 프로그램을 15년 동안 운영해온 한 산악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악산 팔각정에서 라면 먹기, 하산 후 막걸리 마시기 이런 한국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등산 후에 먹는 막걸리 맛을 아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요. 산에 같이 올라가셨다가 친구 해가지고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 하고 집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외국인들 많이 보이고요. 특히나 요즘에 산에 가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20대. 네. 아주 멋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비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이어서 날씨 전해주세요. 네, 따스하게 드러났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새벽부터 충청과 남부에는 비가 시작됐고 앞으로 오전 동안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특히 제주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남해안에는 시간당 2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내릴 자세한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남해안에는 80mm 이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는 최대 5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로 양이 꽤 많으니까요. 크고 튼튼한 우산 챙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비와 더불어서 바람도 강합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낙하물이나 부러진 나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한낮의 더위도 주춤합니다. 서울이 16도, 대전과 대구 18도에 머물면서 오후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의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지만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은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 남해상과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양경 소화기내과 전문의 함께하고요. 금요일에 없어서는 또 안 될 분이죠. 개그우먼 이경 씨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 나눌 주제는 바로 간 건강입니다. 아우, 나 요즘에 왜 이렇게 피곤해? 피곤해요.
이럴 때마다 네. 내 간이 좀 이상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피곤함의 이유 진짜 간 때문인가요? 아, 예, 정말 외래 많이 오시죠. 어떻게 보면 정말 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피로하다라는 그런 문제로 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 또 그런 분들이 소화기내과 외래에 오시는 분들은 바로 간이 안 좋아서가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네. 이 피로라는 이런 주제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억울한 장기가 어떻게 보면 간입니다. 억울하다고요? 예, 이렇게 우리도 피곤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기가 사실 간이잖아요. 네. 예, 간이 안 좋아서 좀 피곤한데 간이 안 좋아. 간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나 이런 말씀하시면서 많이 걱정들 하시고 또 외래에도 오시는데요.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을 놓고 봤을 때 간이 원인인 경우, 간 관련 질환에 의한 경우는 사실 전체 한 5%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죠. 실제로는 이 간보다 이 피로와 더 관계가 있는 그런 장기는 사실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입니다. 부신? 예, 부신 약간 어색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자, 이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는 이 신장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모자처럼 신장이 이렇게 딱 씌워져 있는데요. 이 장기는 이 신장의 기능과는 별개로 이 코르티솔, 안드로겐, 이 아드레날린과 같은 이런 호르몬을 생성하는 내분비 장기입니다. 이런 여러 호르몬 중에서도 이 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자,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이 신체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정신적으로 많은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내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바로 이 코르티솔 호르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또 많은 이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다 보면 네. 항상 그렇듯이 너무 많은 자극과 이 압박이 있다 보면 지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바로 이 부신도 좀 지치게 돼서 제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과도하게 또 아주 반복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게 되면 결국 우리 몸은 회복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우리 몸은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진짜 간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간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아니 오늘 이렇게 저도 요즘에 좀 많이 피곤했는데 간 건강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하니까 필기 준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가장 먼저 간 건강 관련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번째는 내 간에 지방이 산다. 지방이 산다? 아니 선생님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방? 싫어. 그쵸. 내 간에 지방이 산다. 좋은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간에 지방이 끼는 걸 지방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건강검진 결과에서 지방간 진단받으신 분들도 덜어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반대로 원래 정상적인 간에는 지방이 전혀 없어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지방이 존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5% 이내 정도로만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간에 축적된 지방의 양이 5%를 넘겼을 때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진단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모든 지방이 다 쌓인다고 보지는 않고요. 중성지방이 특히나 간에 축적이 잘 되는데 저렇게 중성지방이 많이 쌓인 간은요 누렇게 보여요. 어머나. 세포 하나하나에 중성지방이 쌓여 있는 상태인 거죠. 아니 간이 저렇게 누렇게 지방이 껴있으면 왠지 간이 원래 하던 기능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지방이라고 하는 게 이 피부 밑에 쌓이는 것도 너무 짜증이 나고 네. 뱃속에 우리 내장 지방으로 쌓이면 정말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자, 간에도 지방이 쌓이면 간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럼 먼저 간이 하는 기능을 좀 알아야지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자, 첫 번째로 간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은 바로 영양소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이 소화 분해 과정을 거쳐서 이 영양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영양소들을 우리 몸에서 간에서 저장을 했다가 또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서 온 몸의 여러 장기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런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또 간 하면 또 우리가 딱 아주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해독. 해독이죠. 예, 우리 몸에 그렇죠. 생기는 간은 해독이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아주 나쁜 물질들, 유해한 물질들도 있고 우리 몸에서는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소화나 아니면 대사 작용을 통해서 또 이런 나쁜 물질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물질들을 모아서 전부 다 이 해독을 하고 또 이 몸에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이게 양대 산맥, 영양소와 이 해독의 기능뿐만 아니라 500여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간에서 이 지방이 침착이 되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정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 질환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지방간이 쌓이는 이유가 뭐예요? 지방간이 생기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술 때문입니다. 술 때문이야. 아유. 사실 지방간 진단 받으시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나 술 많이 안 먹는데 왜 생기지? 이제 그만큼 잘 알려져 있는 첫 번째 원인이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술 때문에 중성지방이 쌓이는 걸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까 양경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물질이 대표적인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간세포를 손상시키면서 지방이 축적되게 만들죠. 문제는 알코올성 지방간은 그 지방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을 한다거나 너무 뒤늦게 증상이 발현된 후에 좀 이제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요즘 5월 되게 가족 행사들이 많은 달이고 많아요. 한 잔 한 잔 또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MC분들과 또 희경 씨의 건강을 걱정을 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를 좀 함께 체크해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미리 좀 체크를 부탁드렸죠. 네. 한 번씩 보여주세요. 와, 저는 당당합니다. 아주 꼭 마셨어요. 아주 훌륭하죠. 이 정도면. 일주일 하루 아니고요. 아이고, 우리 그때 일주일간. 야유회 갔을 때 소풍 먹었잖아요. 왜 체크 안 하는 거예요? 목요일이니까. 네. 하루 차이로, 네. 그래서 저는 체크 안 했죠. 그 정도? 그때 우리 야외 갔을 때 먹었던 거고. 그것도 했어야 돼요? 요거는 산에 갔을 때는 꼭 제가 내려오면 막걸리 한 잔 하는데. 네. 막걸리가 좀 그리고 제가 많군요. 그 술을 먹던 습관이 좀 있어서 네. 반주가 그렇게 맞아요. 김치찌개가 있으면 소주 한 잔. 많이는 안 먹는데. 역시 낭만이 있는 네, 사람이야. 저는 있으면 막걸리 한 잔. 네. 요거는 꼭 챙기죠. 그러면 저는 야유회 포함하면 여기 다 빨간색으로. 저 야유회 빼는 줄 알고. 네, 저는 근데 빨간색으로 할게요. 네. 저도 야유회는 뺐고요. 그 그래서 지난주에 얼마나 마신 저희 시댁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네. 우리 시댁 어르신들이랑 이제 양맥을 말아 먹는 바람에 요렇게 있었는데 이게 반잔이 되어 있는 거는 중간에 약간 필름이 살짝 끊겨가지고 여기서 좀 멈췄다. 네, 그래도 저 이 정도면은 평소에 비해서는 좀 덜 마신 편인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평소보다 덜한 편. 칭찬받고 싶거든요. 일단 이 정도 음주량이라고 하면 모두에게 칭찬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 건강 음주량은 넘어섰고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건 건강 음주가 아니잖아요. 네. 오늘은 우리가 지방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알코올성 지방간을 걱정하실 정도의 수준은 아니신 것 같아요. 다행이다. 우리가 사실 시중에 너무 주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알코올의 양을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부분은 표준잔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맥주잔의 표준잔이 따로 있고 소주잔은 훨씬 더 작죠. 위스키잔도 좀 작고 이 표준잔 기준으로 한 잔 안에 알코올 한 10g 정도 들어있다라고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방간이 진단이 됐을 때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나누는 기준이 일주일 동안의 음주량이 남성분들 기준으로는 한 210g 정도, 여성분 기준으로는 140g 정도로 나누게 돼요. 그렇게 따지면 잔으로 기준을 했을 때 남성분들 21잔, 여성분들 14잔. 소주 기준으로 따지면 한 3병, 2병 정도가 되겠죠. 요 괜찮다. 이내로.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정 음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방간을 진단받았는데 내가 이 정도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럼 나는 알코올성 지방간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MC분들과 희경 씨는 만약에 내가 지방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알코올성은 아니시죠. 아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자, 희영 씨 혹시 술 드실 때 안주 어떤 거 드세요? 저 안주가 즐거운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일단 뭐 맥주 같은 경우에는 튀김류가 좀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맞아. 그럼요. 근데 또 숯불구이는 좀 덜 맛있어. 치킨으로 좀 먹어줘야 되고 예. 아니면 뭐 그냥 간단하게 먹을 땐 감자튀김이라도 이렇게 좀 먹어주고요. 또 삼겹살을 먹을 때는 소주로 이걸 또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느끼한 맛이 샥 가시면서 이게 정말 환상의 궁합이다라는 자부심을 좀 아니, 희경 씨 그만 행복해 하실게요. 너무 이골이 올라갔어요. 네. 진짜 안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안주가 좋을까, 어떤 안주가 나쁠까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듣는 순간 이거 최악의 안주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좋고 행복한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안주들이 정말 최악의 안주에 해당하는 약간 그런 것이기 그래요? 때문에 예, 건강을 좀 지켜드리는 방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거 뭐 튀김 종류, 튀김류. 그죠? 예, 그다음에 삼겹살, 뭐 그다음에 뭐 곱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맞다. 포화 지방이 굉장히 듬뿍 들어있는 안주류 맛있죠, 맛있는데 그만큼 또 살을 찌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고요. 또 이렇게 기름진 음식들은 정말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어떤 술과도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술 드실 때 약간 매콤한 거 많이 땡기잖아요. 매운 그죠? 닭발. 예, 네. 매운 닭발, 와, 떡볶이, 아우, 양념치킨 말을 잇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전골류 이렇게 입에서는 정말 맛있고 좋아하지만 이런 음식들 간에는 굉장히 해롭고 좋지 않습니다. 간이 싫어해요. 네. 자, 그러면 역시 좋은 음식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안주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음식 패턴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튀기고 뭐 이런 음식보다는 아무래도 좀 오븐에 굽거나 삶은 음식들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채소 안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곁들이시면 몸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술에 무슨 안주를 먹을까? 이러면 이미 술에 이 중독이 돼 있는 거고요. 음식이 있는데 곁들여 먹는 술이 뭐가 좋을까?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 뭐 한식이면 소주,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 음식에는 고량주고, 그렇죠. 고기가 있으면 와인 한 잔 하는 거고, 이렇게 곁들이면 음식이 더 맛있거든. 우리 아나운서님이 너무 좋아요. 내 스타일이에요, 정말. 아니 미래영 제일 선생님도 술 좀 뭐 한두 잔 하실 때 어떤 안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재용 MC님처럼 반주하는 걸 조금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은 많이 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좀 관리한다 싶을 때는 제가 평소에는 채소를 좋아하는데 술이랑은 정말 채소가 궁합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선택한 건 황태나 먹태 같이 그것도 맛있지. 예, 말린 건어물류로 하면 아무래도 탄수화물도 훨씬 적고요. 지방도 좀 적은데 고단백이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간도 좀 챙기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먹태. 아니 맛있어요. 아니 그건 마른 거라 물이 필요해가지고 네. 그건 잘 들어갔죠. 소맥이던데. 네. 아니 그럼 우리 양경 선생님은 소화기내과 전문인데 그렇죠. 뭔가 안주도 좀 다르게 드실 것 같은데 맞을까요? 예. 소화기내과 의사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간 건강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이 받았구나.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술을 마실 때 그런 거 좀 잘 챙기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안주 처음에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는 좀 몸에 정말 좋은 거, 뭐 오이라든지 데친 오징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데친 오징어 이런 거 아니면은 두부김치 같은 거 먹으면서 처음에 굉장히 시작이 좋습니다. 시작을 정말 창대하게 시작을 하지만 문제가 술을 마시다 보면 이게 술이 취해서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자제가 너무 안 되고 맞아요. 마시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시간에 무너지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마시는 여러 가지 그런 이 자기만의 어떤 조건 내지는 약간 그런 바운더리가 있는데 내가 안주를 좀 잘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어떻게 보면 술을 마실 수 있는 건강에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선생님하고 회식할 때는 아예 다른 선택지 없게 오징어집을 갑시다. 그러면 그냥 오징어 오징어 대신에 좋아요. 오징어 튀김이 있었네. 그 생각은 제가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술을 뭐 적게 마시거나 아예 안 마시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렇죠. 예. 선생님 이제 저는 나름 술을 마셨다 하면은 간 건강을 위해서 숙취 해소제를 꼭 먹어주거든요. 좀 비싸더라도 그걸 먹어줘요. 근데 이것도 간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숙취 해소제 굉장히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자, 아까 우리 민혜연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알코올이 분해가 되면은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그런 중간 산물이 되었다가 결국 아세트산이라는 것으로 이제 결국 변환이 되어서 우리 몸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 중간 단계인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바로 우리 숙취 그러니까 두통이나 울렁거림 같은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핵심 성분입니다. 또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빨리 아세트산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들이 바로 이 숙취 해소에 좋은 그런 성분들인데요. 숙취 해소제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을 도와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숙취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그 간 건강을 뭐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건강을 보호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술을 적당히 드시면서 숙취 해소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숙취 해소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인턴 레지던트 때는 술을 좀 회식을 많이 하는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의사들 사이에서 제가 좀 들었던 말이 있어요. 알코올의 유일한 해독제는 물이다.
이게 이제 의학적인 정보는 당연히 아니고요. 원래 알코올은 해독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적게 드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나마 내가 이미 많이 마셨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물을 최대한 많이 마셔서 빨리 대사도 좀 활성화시키고 아세트알데히드도 빨리 배출을 시키는 게 거의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근데 술을 정말 많이 드실 때는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맹물 먹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뭐 보리차나 아니면 레몬 같은 걸 잠깐 띄워서 조금 그래도 맛이 가미돼 있는 물을 드시는 것도 좋고요. 네. 저는 토마토 주스 또 아침에 이제 숙취 해소용으로 많이 먹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제가 술을 많이 마신 저녁에 이 머리맡에다가 이 레몬즙이 들어있는 꿀물을 좀 타주세요. 그래가지고 머리맡에 항상 두고 그다음에 이제 자다가 목말라서 많이 깨거든요. 네. 그거 계속 마시면서 이 수분과 비타민을 이제 보충을 해가지고 좀 숙취 해소 그다음에 알코올 분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행복감이 여기까지 느껴져요. 보통은 얄미워서 아무것도 안 주는데. 네. 우리나라는 또 이게 해장국이 잘 돼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한 그릇 딱 먹으면 좀 깨고 그걸 깨면 또 한 잔 하고. 근데 알코올성 지방간은 증상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간 질환들의 대부분이 증상이 별로 없죠. 사실은 이렇게 어떤 통증이 느껴지거나 그런 장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 알코올성 지방간도 마찬가지로 어떤 증상들이 특별하게 이거면 알코올성 지방간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증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미미하게나마 이제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시 제일 흔한 거는 이제 피로감이죠. 예전보다 너무 몸이 피로해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드물게 이렇게 이 우측 상복부에 불편감, 여기 뭔가 좀 처받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이렇게 좀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외래 방문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그렇지만 알코올성 지방간이 초기에는 별것이 없고 그냥 지방이 침착된 정도지만 이게 계속 심화가 되어서 염증으로 진행을 하면 알코올성 지방간염이 되게 되면 이제부터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일으키게 되는데요. 먼저 잘 알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황달이죠.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황달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식욕부진, 막 울렁거리고 구토하는 걸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게 더 이 상태에서 술을 정말 드시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술을 드시고 간이 점점점 망가지게 되면 더 심화된 상태의 간염이나 간경화로 가서 복수가 찬다든지 정말 심각한 그런 합병증과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술을 좀 많이 마신다. 좀 아까 우리 기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일주일에 3병, 2병 이런 식으로 그 기준 이상을 마시면서 뭔가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빨리 좀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내 간이 얼마나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황달이나 복수처럼 정말 누가 봐도 명확하게 나쁜 정말 심각한 수준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정말 빨리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근데 선생님,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다는 건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는 또 다른 이유도 궁금해요. 사실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얘기하신 것처럼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대부분은요,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식사 다 하고 나서 달콤하게 드시는 케이크, 흰 밀가루 만든 뽀얀 빵들, 그리고 또 면류나 과자류 같은 거 즐겨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내가 설사 술을 한 방울도 안 드신다라고 하더라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비알코올성 지방간인데요. 다른 말로는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한 게 탄수화물이 어떻게 간에 이렇게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건 되게 큰 하나의 단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몸에선 이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제일 작은 단위인 포도당으로 잘게 쪼개서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포도당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일단 혈액안으로 퍼지니까 혈당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포도당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쓰게 되는 1차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잘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는 이 포도당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근데 너무 혈당이 많이 높아졌다. 넣어도 세포가 다 일을 못 하잖아요. 다 소비가 안 되면 이걸 저장해야 됩니다. 이때 저장하는 형태가 중성지방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앞서서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간이 주로 중성지방이 침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중성지방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간에도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런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또 그로 인해서 과체중이나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또는 인슐린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위험성이 올라갈 수
수 있고요. 흡연하시는 분들, 또 고지혈증 있는 분들, 또 일부는 여성 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제 같은 호르몬제를 좀 장기간 복용했을 때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그러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이 지방간은 한 가지 검사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내려야 되는 진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 가장 먼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진단의 어떤 힌트를 얻는 부분이 바로 혈액 검사, 그중에서 간 수치입니다. 간 수치. 예. 여러분들 뭐 간 수치가 얼마야? 뭐 요즘에 내가 검사했는데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갔대. 뭐 이런 얘기들 서로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거기서 보통 간 수치라는 건 한 가지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지표입니다.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7, 8가지 그런 지표들을 같이 이용을 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AST와 ALT입니다. 예전에 보통 OTPT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용어들 많이 혼용하시는데 이 AST, ALT는 사실 여러분들 이 공단검진이라고 해서 국가보험공단에서 하는 그 검사에서도 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했던 검사 한번 펴보시면 내 AST, ALT 수치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T라고 하는 것은 이 간 안에 이제 간세포들이 있잖아요. 이 간세포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 그다음에 효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세포가 가만히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항상 우리 몸은 일부 세포들이 깨지거든요. 파괴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혈중으로 나오게 되는데 평소에 나와야 되는 그런 수치보다 너무 높게 나오면 간세포의 손상이 되게 많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ALT도 이제 비슷합니다. ALT도 역시 간세포 안에 있는 그런 효소인데 좀 다른 점은 AST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세포 외에도 뭐 근육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약간 일부 양이 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이 ALT는 간에만 들어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진단하는 데 약간 좀 더 특이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치들은 모두 정상이 40 이하예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누구나 간세포가 파괴가 되는데 이게 뭐 100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정말 심각한 간염이나 간 질환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잘 봐야겠다.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또 하나 참고할 수 있는 수치가 어떤 거냐면요. 감마 GTP라고 하는 수치도 있습니다. 이 수치도 비슷해요. 간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간이나 또는 간과 잘 연결되어 있는 쓸개간들의 손상을 입게 되면 역시나 세포에서 이런 감마 GTP가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수치들이 조금 더 간 기능에 특이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들이기 때문에 내가 AST, ALT가 높은데 감마 GTP까지 높아. 이럴 때는 정말로 간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혈액 검사만으로 이 지방간 또는 간 손상을 전부 다 이 확인해낼 수 있거나 진단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지방간이 있거나 심지어는 간 경변증까지 진행을 한 경우에도 혈액 검사는 정상이거나 별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 검사만으로는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고 보통 이제 초음파라든지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보통 CT라고 부르는 이 그런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지방이 얼마큼 침착돼 있는지, 혹시 다른 간 질환은 없는지 이런 검사들이 보통 추가가 돼서 진단에 도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좀 지방간이 있다라고 이제 영상의학적인 검사에 나오게 되면 이게 지방간이 결국 지방간염을 거쳐서 간 경변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도대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즘에는 간 섬유화 검사, 뭐 간 탄성도 검사라고도 하는데 초음파 비슷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간의 딱딱한 정도를 파악하는 그런 검사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점점점 많이 진행을 했고 또 아니면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할 때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확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니 저도 이제 한 40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이게 지방간이 있대. 근데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식단 조절하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소식들이 들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막 저도 예전에 5, 6년 전쯤에는 잠깐 지방간 기운이 있다라는 얘기를 조심해라. 네. 아무래도 저는 알코올성일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는데 그냥 아무튼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선생님은 받으신 적 없어요? 저도 뭐 열심히 인생을 사는 우리나라 40, 50대 남자로서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단계 지방간을 가지고 있어서 기운이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영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열심히 달리기를 하면서 뛰고 열심히 이렇게 근육을 만들면서 지방간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지방간 자체가 뭔가 생명을 위협하는 뭐 크게 걱정해야 되는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방간은 특별한 증상도 없고 당장의 그 지방간 자체만으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도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 이게 더 위험한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간을 내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 중에 한 10% 정도는 여기에 염증이 드는 지방간염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지방간염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 중에 최대 한 20에서 30% 정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간경화나 간암과 같이 정말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더 무서운 질환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지방간 자체를 무시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병이 진행이 되면 이때는 정말 치료도 어려워지고 내가 일상생활도 영위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또 굳이 내가 간염이나 아니면 간경화를 걱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지방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지방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사성 질환과 연관성이 높잖아요. 네.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이 역시 높습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지속이 됐을 때에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최대 57%까지도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관리하셔야겠죠. 아니 지방간이 정말 무서운 거였네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술뿐만이 아니라 탄수화물 때문에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배웠잖아요. 그러면 저 지금 아차 싶은 게 어른만 지방간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요즘에 탄수화물 진짜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혹시 지방간에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좀 되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게 청소년들도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가능성이 있는 그 청소년들이 39.1%에 해당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렇게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다 보니까 당뇨병하고도 굉장히 연관관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청소년들 6명 중에 1명이 이 비만 상태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당 숫자가 이 당뇨 전 단계에 해당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달한 음식 많이 좋아하고 또 이렇게 비만이 늘어나가면서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지방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 빨리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방간이 다른 병을 유발하지 않도록 또는 지방간 자체가 없게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은데 이거 건강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런 무너진 건강을 리모델링 하는 데에는 운동만 한 게 없겠죠. 제가 늘 운동을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실제로 전체 체중의 5% 정도만 줄이신다고 해도 간 내에 있는 지방도 같이 줄어들게 되고요. 내가 1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간에 있는 염증이나 간 섬유화까지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적절하게 운동을 하면서 체중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간이 제일 먼저 자극을 받고 피로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혼자 하면 좀 외로우니까 네. 우리 희경 씨랑 예인 MC님 함께 한번 운동해 볼게요. 네. 희경 씨는 그 기운이 있잖아요. 지방간 저는 기운. 진짜 그 기운을 빼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빼지? 자, 한번 배워볼게요. 제가 평소에는 조금 유산소 운동 위주로 많이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스트레칭 위주로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혈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혈당을 잘 케어하시려면 근육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근력 운동 위주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사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그냥 나의 이 맨몸으로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중이나 부하가 이렇게 부과가 됐을 때 운동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밴드를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고무밴드가 있으신 분들은 고무밴드를 이용을 하시면 특별히 막 덤벨 같은 걸 들지 않아도 충분히 부하를 더 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고무밴드가 없다 그럼 집에 덤벨 있으면 가볍게 덤벨 들고 하셔도 되고 물병 같은 거 들고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체력이 너무 약하다고 하면 그냥 맨몸으로 해주세요. 자, 일단은 이렇게 양손 끝에 고무밴드를 잡고요. 이걸 좀 밟을 거거든요. 양발로 밟을까요? 양발로 밟는데 네. 그래도 내가 어깨 너비보다 또는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은 정도로 안정감 있게 이렇게 서서 밟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네. 간단합니다. 팔을 통해서 이렇게 고무밴드를 쭉쭉 당기면서 올릴 거예요. 근데 이게 팔로 이렇게 구부러뜨리면서 하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팔을 쭉쭉 뻗어주시고 특히 서 있을 때 복부랑 엉덩이에 힘을 주면 전신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자꾸 자동 차렷이 되는. 그 차렷을 이겨내는 게 부하입니다. 셋, 넷,
5. 자, 이렇게 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하면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워밍업이 되신 거예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시작해 볼게요. 이제 워밍업 끝났어요? 잠깐 워밍업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운동할 때는요, 고무밴드를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어깨에 걸쳐주세요. 자, 단단하게 어깨에 걸쳤죠. 네. 이 상태로 스쿼트를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 다들 아시죠? 네. 무릎의 끝이 발끝을 넘어서지 않도록 뒤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힘을 주면서 내려가 주세요. 그리고 올라갈 때 평소보다 이 고무밴드가 나를 더 밑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줘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우리 네. 3번만 한번 해볼까요? 네. 무릎이 끝이 그냥 발끝을 힘들어요. 가득하고요.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많이 아, 들어가요. 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3번에서 5번 하면서 점점 횟수를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허벅지랑 엉덩이 운동이 좀 됐잖아요. 네. 근데 엉덩이 운동 하시다 보면 사실 중둔근이라고 해서 옆쪽에 있는 운동이 조금 덜 될 때가 있어서 여기를 좀 보충할 수 있는 운동을 할게요. 이번에는 한 손으로 이렇게 걸어모아서 잡아주세요. 다리는 그대로입니다. 약간 벌린 상태인데요. 일단 저는 오른쪽부터 운동을 할게요. 왼쪽 다리에 힘을 주시고 이걸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자, 여기 중심 잘 잡으시고 네. 만약에 내가 중심 못 잡을 것 같으면 앞에 의자 같은 거 하나 두세요. 넘어지지 않게.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는 올려주실 건데요. 이걸 올리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올리고 나면 이렇게 푹 하고 내려올 수 있어요. 안 돼요. 발끝만 살짝 대신 상태에서 반복. 살짝 야, 이걸 유지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죠. 살짝. 살짝. 살짝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렇게 발이 내려가요. 이렇게 네. 조금만 정신을 안 차리면 이렇게 그걸 내려오네요. 저항하는 이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엉덩이 힘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힘을 주면서 이렇게 살짝 3번 정도 하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할게요. 네. 중심을 잃어버리시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중심 잘 잡고요. 네. 그리고 살짝 들어서 네. 저도 살짝. 요게 고무밴드가 또 색깔 따라서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운동 강도가 나한테 너무 세다라고 하면 더 약한 고무밴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네. 조금 더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거?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하체 근력 운동만 했잖아요. 네. 가는 옆구리에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옆구리 한번 자극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릎 꿇고 한번 매트에 앉아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한쪽은 이렇게 무릎 꿇을 거고 한쪽 다리를 뻗을 거예요. 근데 이 뻗는 다리 쪽에 고무밴드를 연결시켜주세요. 네. 밟아서 하고 한번 감을까요? 밟아서, 만약에 좀 불안하다면 감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밟아서 잡아주시고 준비 자세는 양팔을 들어 올린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늘어져 있는 이제 발을 뻗은 쪽에 반대 방향으로 쭉 옆구리를 늘려주실 건데요. 역시나 고무밴드의 저항을 느끼면서 한 3번 정도 해볼까요? 오! 안 되네, 시원해요. 앞으로 자극이 확실히 기울어지지 와요. 않게 약간 하늘을 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기울어지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약간 괜찮아요. 계속 소리가 좀 많이 나죠? 반대쪽도 한 번 더 3번 정도 한번 반복해보고 오늘 운동 끝낼게요. 아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 이러실 것 같아요. 고무밴드가 생각보다 저항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옆구리 쪽에 복근 운동도 같이 돼요. 이게 그냥 시원하기만 한 게 아니라 복근 운동이 함께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3번째 이렇게 운동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하체 근력부터 날씬한 옆구리와 간 건강까지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아니 전 뒤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해봤는데도 옆구리가 시원해져요. 시원하죠? TV 보시면서도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운동이 역시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네. 예.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도 이어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간암의 씨앗. 어머머머머. 간암의 씨앗이 되는 게 뭐예요? 예, 간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인데요. 바로 간염입니다. 간염. 간염. 예, 간염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간에 염증이 생긴, 간세포와 간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을 하는데요. 자, 특정한 바이러스가 우리 간 내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이 간염 바이러스. 아니요, A, B, C, D, E 이렇게 보통 5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자,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에서 A, B, C 이 3가지 바이러스가 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자, A, B, C 중에서 자, 문제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혹시 어떤 거일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B는 아니에요. 중간에 껴있거든요. 아. A 아니면 C인데 오. 발음이 약간 에이.
C. 아. A 아니면 C인데. 네, 그렇죠. 예. 뭐예요? 예, 틀렸습니다. B입니다. B. B예요? 오, B야? 예, B입니다. B는 우리나라에 그 생기는 그 간암의 원인 중에서 60%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암입니다. 특히 만성 B형 간염 옆에서 많이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분들은 이게 정말 증상 없이도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많이 필요한 그런 염증입니다. 이 간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B형 간염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B형 간염은 어떤 경로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B형 간염 바이러스는요, 보통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식사를 공유한다거나 하는 간단한 일상생활만으로는 감염이 되지 않고요. 가장 좀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미 산모가 B형 간염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산을 할 때 태아에게 전파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음식을 함께 먹는 걸로 전염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성접촉이나 아니면 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어싱을 한다거나 문신, 뭐 주사기 같은 걸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 등의 이런 좀 비위생적인 문제들로는 B형 간염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걸 저희가 보균자라고 해요. B형 간염 보균자 중에서도 내가 비만이라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음주를 즐기는 분들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간암 발병률이 더 높아지니까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B형 간염에 걸렸을 때 치료 방법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일단 B형 간염 자체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항체를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구나. 나만으로는 질병까지는 아닙니다. 보균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이 얼마나 손상됐는지 또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로 증식됐는지 여부들을 살펴보고 여기에 따라서 치료를 진행을 하거나 또는 치료를 별도로 하지 않고 경과만 관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만성 간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항바이러스제를 장기간 투여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보통은 항바이러스제로 장기간 치료를 했을 때는 그래도 간암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한 50% 정도까지도 줄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인 소식은 B형 간염은 예방을 할 수 있는 백신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다. 어릴 때 필수 접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릴 때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건강 검진을 했는데 항체가 없습니다.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알림을 받으셨다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네, 양경 선생님은 좀 특이했던 환자 케이스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B형 간염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은 제가 의대생 때 여러 가지 그 수업 중에서 이제 해부학 실습을 하는데 해부학 실습 때 이렇게 자기 시신을 기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체격이 좋은 그런 분이셨는데 보니까는 이제 제가 있던 그 의대의 그 병원, 의대 부속 병원에 그 인턴 스님이셨는데 그 환자 체열을 B형 간염 환자 체열을 하다가 바늘에 찔리셨어요. 아이고. 근데 거기서 이제 급성 간염, 그 중에서도 전격성 간염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하게 진행을 하는 그런 간염에 걸리셔갖고 돌아가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신을 기증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의료진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늘에 찔리는 일들이 이렇게 드물지 않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드물지만 이 간염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민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이제 그 항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항체가 없다면 꼭 백신 접종하시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네. C형 간염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C형 간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C형 간염은 B형 간염만큼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간암의 한 10% 정도가 C형 간염으로부터 생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C형 간염 바이러스도 전파 경로는 B형 간염과 비슷합니다. 보통은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서 전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감염 경로는 비슷하지만 이전에는 수혈을 통한 이제 감염 케이스가 왕왕 보고가 된 적이 있어요. 현재는 많이 줄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는 다르게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먹는 치료제를 통해서 그래도 완치율이 한 98에서 99%에 가깝게도 치료가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방 백신이 없다면 내가 평소에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죠. 일상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좀 흔히 넘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족분들끼리 손톱깎이 같은 거 같이 쓰세요. 네. 근데 같이 손톱은 쓰죠. 잘못 자르다가 피나는 경우 많거든요. 네. 이게 바로 혈액과 체액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제 친밀한 가족이다라고 하더라도 손톱깎이나 면도기 같은 것들은 개개인별로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어머머머. 그렇군요. B, C형 간염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 A형 간염 알아볼까요? 네, A형 간염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간염인데요. 앞에 있는 B, C형 간염과는 조금 다릅니다. 좀 더 급성의 경향을 띠는 경우들이 있고 A형 간염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런 접촉으로 인해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초기 증상은 사실 감기, 뭐 몸살 이런 증상과 좀 비슷합니다. 감기나 장염처럼 식욕도 좀 안 나오고 피곤하고 가끔 복통이 있기도 하고 또 열도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애매모호한 증상이 있다가 며칠이 더 지나게 되면 황달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소변색이 마치 콜라처럼 진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A형 간염을 의심해 보셔야 하는 거죠. 네. 이 A형 간염은 어렸을 때 왜 흙 주워 먹고 놀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알아서 지나가고 네, 이랬는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이거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간염, 간을 살리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 건강 키워드입니다. 간을 살리는 음식. 어떤 음식이 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까요? 네, 제가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가 준비한 이 식단을 함께 보면서 어떤 음식이 간에 좋고 또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침 메뉴부터 한번 볼게요. 네. 일단 마가린에 구운 식빵. 좋은 거는 블루베리는 확실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블랙커피는 살짝 헷갈리고 확실한 거는 마가린에 구운 식빵은 제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블랙 커피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었어. 근데 이제 연하게 먹으면 괜찮지 않아요? 설탕 타지 말고 그냥 아주 블랙 커피. 연하게. 아주 연하게. 연하게 안 아니 될까요, 아침엔 선생님? 진하게 한 잔이지. 건강에는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그럼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누가 봐도 아침 메뉴 중에서 건강에 좋아 보이는 것 블루베리 있었죠. 네. 블루베리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비알코올성 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즐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가 지금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커피 자체는 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 그러니까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간 게 아닌 순수 블랙커피 그 자체가 지방간과 같은 일부의 간 질환의 위험률을 낮춰준다는 연구가 오,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림이나 설탕이 들어가는 순간 혈당이 올라가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블랙커피를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내가 간 건강을 생각해서 빈속에 커피부터 한번 마셔볼까? 이건 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간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위에는 또 무리가 될 수 있겠죠. 아. 빈속에 커피를 드시면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쓰림 같은 것들이 막 생길 수 있거든요.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커피는 너무 이른 시간에 빈속에 드신다거나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 중에 블루베리보다도 그 마가린에 바른 구운 빵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되죠? 그렇죠. 느낌이 와. 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웬만하면 마가린에 이렇게 마가린을 바른 이런 구운 식빵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마가린, 버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마가린이나 쇼트닝, 팜유화 같은 데는 트랜스 지방산이 많거든요. 가공이 된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실 경우에는 지방간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니까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식빵 자체도요. 우리가 많이 드시는 식빵이 하얀 식빵인데 하얀 식빵은 그만큼 정제되어 있는 밀가루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서 역시나 지방간을 유발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아침에 빵 한 조각을 꼭 먹고 싶은데 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통밀빵이나 아니면 좀 호밀빵 같은 것 또는 잡곡빵 같은 것들로 좀 교체해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마가린도 포기할 수 없다면 네. 그래도 트랜스 지방산보단 포화 지방산이 낫거든요. 버터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버터. 그래도 이왕이면 참는 게 좋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점심 식사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흰쌀밥에 콩나물국, 연어구이, 김, 브로콜리, 마늘볶음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다 건강한 음식인 것 같은데 희경 씨, 이 중에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 뭔 것 같으세요? 일단 술 먹은 다음 날은 콩나물국이죠. 브로콜리도 왠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김은 살짝 헷갈리는데 연어구이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연어구이, 브로콜리, 콩나물국 요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다 좋을 것 요거는 같은데? 다 좋을 것 같은데. 오, 그래요? 난 김은 좀 헷갈려요. 그래요? 아니 밥도 먹어야지 사람이. 그렇죠. 궁금해요, 선생님. 괜찮은 예.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점심 식단은 정말 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네. 다 주셨습니다. 뭐 밥
흰쌀밥을 제외하고 다 정말 좋은데 뭐 흰쌀밥도 뭐 밥은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 건강에 다 도움이 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어 한번 보시도록 하면요. 연어에는 이 염증을 줄이는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보통 착한 지방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간 내에 있는 중성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방간 예방과 증상 개선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내가 간 건강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분들은 좀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어 이외에도 뭐 꽁치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도 이렇게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김이 좀 헷갈렸거든요. 김도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좋습니다. 김도요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타우린 성분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또 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해조류들 있죠. 뭐 다시마도 있고 아니면 매생이나 미역이나 이런 해조류들이 주로 간이 하고 있는 해독 작용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런 독성 물질들을 배출하고 또 지방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요. 해조류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또 타우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타우린이 풍부한 음식들이 해산물들이 많아요. 쭈꾸미나 또 꼬막 아니면 굴이나 오징어 같은 데도 풍부하니까 이런 음식들 참고해서 간 건강 지키면 좋겠죠. 그리고 콩나물국은 뭐 해장국으로는 너무 최고죠. 좋지. 근데 콩나물에 어떤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숙취 해소의 전통적인 강자, 이 콩나물국 안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숙취 해소와 간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간 건강하면 앞에서도 나왔던 브로콜리, 또 이 마늘 이런 것들을 좀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이 브로콜리 하면은 뭐 대표적인 그런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항산화 이 식품이잖아요. 간 세포를 보호하고 간에 축적되어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브로콜리는 아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저열량이면서도 또 영양가가 높은 그런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우리가 비만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런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체중 감량과 간 건강을 위해서 브로콜리 챙겨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늘에도 그 안에 알리신과 셀레늄 성분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간을 깨끗하게 만들고 간 해독에 도움을 줍니다. 네, 계속해서 저녁 메뉴 살펴볼 텐데 저녁 메뉴 살펴보기 전에 뭐 드십니까, 희경 씨? 저녁에 주로? 저는 저녁에는 이제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좀 매콤한 요리들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매콤한 요리들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저녁 식사 메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뭔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잡곡밥, 제육볶음, 두부조림, 양배추찜과 쌈장, 그리고 매운 젓갈 이렇게 있는데요. 확실히 희경 씨와 비슷하게 좀 매콤한 메뉴가 좀 많아요.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먹으면 잡곡밥, 매운 제육볶음, 양배추 쌈과 쌈장 요렇게는 먹는 것 같거든요. 네. 두부조림까지도 왠지 괜찮을 것 같아요. 젓갈은 정말 안 좋을 것 같고. 어때요? 어느 정도는 맞추신 것 같아요. 일단 위에 좋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 양배추는 간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양배추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간의 독소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또 양배추나 콜리플라워 같은 배추가 채소가 지방 흡수를 줄여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양배추찜 드실 때 양배추만 드시지 않고 쌈장 올려 드시잖아요. 염분이 너무 높은 건 안 되니까 쌈장의 양을 좀 조절해 주시는 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또 희경 씨가 말씀하셨던 이제 두부 아까 얘기하셨는데 두부 같은 경우도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간을 줄이고 또 우리 몸의 근육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두부가 조림이었어요. 아무래도 간이 센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위에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간에도 부담을 주게 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간이나 아니면 너무 매운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간에 좋은 음식과 간에 좋지 않은 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 고민하실 텐데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게요. 자, 간 건강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진짜일까? 아닐까? 뭐지? 간 건강 관련해서 궁금증을 좀 해결해보는 시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간 건강과 관련된 OX 퀴즈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재밌겠다. 네, 첫 번째 문제 그냥 바로 드릴게요. 자, 간이 나쁘면 피가 잘 멎지 않는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이게 피만 X, 오! 저는 O일 것 같은 게 간은 피곤해지잖아요.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으니까 왠지 지혈의 능력까지도 막 피곤해할 것 같아. 뭐 피곤 피? 그래서 생각은 못했네요. 그래서 피? 왠지 정답은요? 정답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희경 씨가 맞췄어요. 우와. 얼추 이유도 비슷합니다. 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혈액 응고인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피곤하면 응고인자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한번 이렇게 뭐 다치거나 했을 때 잘 낫지 않겠죠. 에이, 피 좀 난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간경변 환자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일단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정맥류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번 터진다? 혈액이 멈추지 않잖아요.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출혈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또 그냥 수액 때문에 잠깐 이렇게 IV 라인 꽂는 것만으로도 출혈이 상당히 많이 되기도 하고 원인 모르는 멍이 막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 기능이 안 좋다 또는 간염이나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면 이 부분도 철저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혈액 응고도 관련이 있군요. 희경 씨. 다음 네. 퀴즈. 다음 퀴즈도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도 퀴즈 한번 볼게요. 자, 간이 튼튼한 사람은 술이 세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이거 아니면 너무 이거는 쉽다. 대문자 O. 네. 네, 정말 이건 오다. 간이 그쵸? 튼튼하면 무조건 술 잘 마셔요. 맞아. 오. 너무 확신하시니까 또 제가 바로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X예요? 어머 이게 어떻게? 우리가 진짜 같이 술을 마시다 보면 나랑 똑같은 양의 술을 마시는데도 취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진짜 간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나는 술 먹어도 안 취해. 자, 우리가 취한다는 게요. 간의 기능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에 이제 술이 우리 몸에 술이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는 이게 독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먼저 분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면서 우리가 취기도 느끼고 여러 가지 숙취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만드는 속도나 양은 간 자체의 기능이 아니라 이 간 안에 있는 분해 효소의 활성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잘 안 취해, 내 간이 튼튼해가 아니라 난 그냥 그 효소가 많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독성 물질은 그대로 내 몸을 공격하면서 나의 뇌도 공격하고 나의 간도 공격하니까 술이 세다고 술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더 몸이 많이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전이다. 자, 다음 문제 제가 한번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회를 먹으면 안 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첫 번째 문제랑 맥이 같아요. 오다. 왜냐면 왠지 간이 피곤하니까 이런 미세한 회 안에 있는 세균 이것도 취약할 것 같아. 그래요? 근데 단지 그건 문제인 것 같아. 회를 먹을 때 회만 못 먹어. 그럼 저도 X로 바꿀래요. 네. 근데 회는 괜찮은데 그렇죠. 네. 겉들이는 것 때문에. 왜 자꾸 소독하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회만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자, 같아요. 이제 회만 얘기를 그만해요, 한번 해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X입니다. 네. X. 예. 간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회는 음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지 뭐 이렇게 간을 그러니까 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한 회를 먹게 되는 경우에는 뭐 누구나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장염, 식중독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그런 같은 상황이죠. 다만 간 경변증이 너무 심해져서 간 기능이 너무 떨어지는 A, B, C 중에서 C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너무 고단백 음식을 먹었을 때 간성 혼수나 아니면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얼굴이 누렇거나 까매지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예, 보통 이제 황달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피 속에 이제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성분들이 원래 간에서 해독을 해서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건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것들이 해독되지 못하고 피 속에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성분들이 피부나 눈에 침착이 돼서 노랗게 보이는 게 바로 황달인 거죠. 그런데 이제 황달 초기에 이제 이렇게 노랗다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이게 정말 노랗다 못해서 정말 검게 보이는 얼굴이 검해졌어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순대 먹을 때 간 꼭 먹거든요. 근데 간 먹으면서 그래요. 야, 간에 먹으면 간에 좋아.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동물의 간에도 철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철분 보충엔 좋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빈혈 치료에 좋은 거지 간 기능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특별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드시는 분들 중에 가끔 생간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위생상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앞에 간에 좋은 음식들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런 음식들을 그냥 위주로 드시는 게 좀 더 안전하면서도 똑똑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식사는 뭐 즐겁게 맛있게 드시면 도움은 돼요. 근데 곁들이는 게 이제 과한 문제지.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어떤가요?
네, 주말을 앞두고 하늘이 잔뜩 흐려졌습니다. 새벽부터 충청 이남에는 비가 시작됐는데요. 여기 서울에도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이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겠는데요. 비 때문에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릴 자세한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남해안에는 80mm 이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는 최대 50mm, 그 밖에 전국은 10에서 40mm 정도로 양이 적지 않은데요. 나오실 때에는 크고 튼튼한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비와 더불어서 바람도 강합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와 더불어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낙하물이나 부러진 나무에 의한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한낮의 더위도 주춤합니다. 서울이 16도, 대전과 대구 18도로 오후에도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의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 남해상과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칠 수 있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주말에 설렘이 있는데 비가 오네요. 네. 네, 비 온다고 술 드시고 오늘 간 얘기했죠. 비 오는 날 또 뭔가 아닙니다. 네,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 비의 양도 꽤 많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크고 튼튼한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y the next channel A